러시아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한국 때문에 말이죠. 폴란드 국경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6분간의 대치. 러시아 전차 35대가 단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꼼짝없이 얼어붙었습니다. 나토는 회의만 하고 있었고 독일과 프랑스는 확전을 우려한다며 손 놓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등장하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철도 폭파부터 사이버 공격까지 러시아가 수개월간 준비한 전면전 시나리오가 단 48시간 만에 무력화됐거든요. 더 놀라운 건 폴란드 정보국이 5시간 동안 풀지 못한 암호를 한국 기술진이 20분 만에 해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담긴 러시아의 계획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죠. 폴란드 국경 최전방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밤 10시 30분 기진의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막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병사들이 전투복을 채 입지도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선임이 다급하게 소리쳤죠. 철도 폭발이래요. 크라쿠프하고 바르샤바 근교 두 곳이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철도 폭발이라니.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거든요. 작전실로 달려가니 이미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폭발 현장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선로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고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제15여단장 코발스키 대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 특수기관 연루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시 수준 경계령에 돌입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작전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전시 수준이라는 말의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대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K2 전차 20대 전원 기동 준비, 야간 이동으로 국경 전개를 시작한다. 저는 카롤리나 비엔스키 제15기 가벼단 소속 전차장입니다. 28살에 전차장이 된 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저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고 특히 기갑부대를 동경했거든요. 경납고로 뛰어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훈련은 수없이 했지만 실제 비상출동은 처음이었어요. 경납고 문이 열리자 K2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거대한 몸체가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제 전차로 달려가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내부 공간이지만 이제는 제 몸처럼 익숙했어요. 시동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묵직한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K2 특유의 그 포효 소리가 경납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종수 마렉이 무전으로 말했어요. 엔진 출력 정상입니다. 모든 시스템 그린. 로딩 램프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가 해치를 통해 들어왔어요. 차갑고 습한 공기였는데 왠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램프가 완전히 열리자 20대의 K2 전차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과거의 한 장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2년 전 바르샤바 국방부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당시 중위였고 K2 전차 도입 프로젝트 실무팀에 막 배치된 참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장성들과 고위 관료들이 가득했어요. 안건은 차세대 주력 전차 도입이었죠. 쿠츠키 장군이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던 게 기억납니다. 한국 전차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아시아에서 만든 장난감을 우리 군에 도입하자는 겁니까? 독일 레오파르트를 사야 합니다. 검증된 무기를요. 회의실 분위기가 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료를 몇 달간 분석한 결과 K2가 폴란드에 가장 적합한 전차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무팀 말단 장교가 회의에서 발언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쿠츠키 장군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죠. 중위,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손을 드는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방장관이 허락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방어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를 상대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속도와 센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K2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시속 70km의 기동력과 최첨단 능동방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요. 레오파르트는 훌륭한 전차지만
우리 지형에서 러시아 물량을 상대하기엔 너무 느립니다. 쿠츠키 장군이 비웃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으라는 거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K2는 폴란드를 바꿀 무기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국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중위의 말에 일리가 있군. 실무팀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겠네.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석 달 후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180대 도입을 공식 발표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가 되었고 1년 후 전차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저는 K2의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한 궤도가 지면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K2의 장갑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선택. 틀리지 않았어. 이제 내가 증명할 차례야. 무전기에서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차량 출발. 목표는 동부 국경지대. 야간 기동으로 새벽 4시까지 전개 완료하라. 20대의 K2 전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치 밖을 내다봤어요.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K2가 있었으니까요. 국경으로 이동하는 동안 무전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러범 2명 체포. 러시아 연계 정황 포착. 코발스키 대령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범인들을 잡았다는 건 다행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새벽 4시쯤 국경 전개를 완료하고 대기 중일 때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체포된 테러범 중 한 명이 구금실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라니 무슨 뜻인지 말이죠. 오전 8시쯤 본부로 복귀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차 절반은 국경에 남기고 나머지는 기지로 돌아가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도 복귀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지에 도착하니 정보과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정보과장 야누시 소령을 찾아갔습니다. 소령님, 테러범이 뭘 했다는 겁니까? 야누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직접 보는 게 빠를 것 같군. 따라오게. 구금시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신문실 앞에 도착하니 단방향 거울 너머로 한 남자가 보였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슬라브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겁에 질린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야누시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문 시작하게. 신문관이 들어가서 남자 앞에 앉았어요. 이름은 무엇인가? 남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가요? 어차피 당신들은 곧 끝장날 텐데. 신문관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뜻인가? 남자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낄낄거리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한국 무기, 허세지. 폴란드도 곧 우크라이나 꼴이 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병사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야누시가 인터폰으로 지시했습니다. 계속 밀어붙여. 신문관이 다시 물었어요. 한국 무기가 어쨌다는 건가? 남자가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K2, 그거 종이 전차야. 러시아 T-90 한 대면 10대도 박살 낼 수 있어. 당신들이 그걸 믿고 있다니 웃기는 일이지.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신문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야누시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게, 카롤리나. 저자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나?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야누시의 말이 맞았어요. 저 남자는 우리를 도발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남자가 계속 떠들어댔어요. 한국 따위가 뭘 안다고 전차를 만들어. 독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아시아 나라가. 폴란드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를 거고.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대가라니 무슨 뜻인가? 남자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러시아 군대가 오면 너희 장난감 전차들은 고철 덩어리가 될 테니까. 그리고 폴란드는 다시 한번 역사의 희생양이 되는 거지. 그 말에 신문실 밖에 있던 모든 병사가 분노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누군가 욕을 내뱉었고 다른 이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저는 야누시를 돌아봤습니다. 소령님, 저 자식 입을 좀 다물게 할 수 없습니까? 야누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자는 우리를 자극하려는 거야. 러시아의 심리전 매뉴얼 그대로지. 불안과 분노를 일으켜서 우리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거라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한국 무기 믿고 있는 너희가 불쌍해. 곧 현실을 보게 될 테니까. 그때 제가 인터폰을 낚아챘습니다. 신문관에게 말했어요. 잠깐 나와 있어. 신문관이 밖으로 나오자 저는 신문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야누시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자가 저를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오, 여자 군인, 이것 봐라. 폴란드는 정말 끝났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 다 들었어요.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린 과거의 폴란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무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장난감이 아니죠. 남자가 코웃음 쳤어요. 증명할 수 있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보게 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말이죠. 신문실을 나온 저는 복도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괜찮을까요? K2가 정말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불안감이 부대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저 테러범의 말 한마디가 우리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본부에서 긴급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속성 전차 교육교관이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기술 지원 정도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코발스키 대령이 전 병력을 훈련장에 집합시키라고 명령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훈련장에 도착하니 이미 100여 명의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관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기지 정문 쪽에서 차량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차가 멈추고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렸죠. 처음 본 순간 솔직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거든요. 26 아니면 27, 얼굴도 상당히 동안이었어요. 키는 175cm 정도였는데 체격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가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교관이라고? 너무 어려 보이는데. 다른 병사도 거들었습니다. 앳된 얼굴인데 진짜 교관 맞아?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경험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군인 특유의 그것이었어요.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그를 맞이했어요. 박중사님, 환영합니다. 그가 경례를 하며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박민준 중사입니다. 폴란드 군을 돕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대령이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한국군에서 파견된 K2 전차 전문 교관이다. 앞으로 이틀간 특별훈련을 진행할 것이니 잘 따르도록. 박민준이 우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어로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함께 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폴란드어까지 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K2 전차의 실전 운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민준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우리는 근처에 대기 중이던 K2 전차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준이 해치를 열고 먼저 올라갔어요. 저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그가 이미 조종석에 앉아 있었어요. 시스템을 점검하는 손놀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마치 전차와 하나가 된 것 같았죠. 표적은 저기 1000m 지점입니다. 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의 손이 조작 패널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어요.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했고 조준경이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거리 측정, 풍속 보정, 탄도 계산까지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이뤄졌어요. 발사 준비 완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버튼을 눌렀죠. 쾅! 전차가 뒤로 밀리는 반동이 느껴졌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표적이 정확히 명중되어 있었어요. 박민준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7초. 탐지부터 명중까지 7초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7초라니. 이건 거의 불가능한 속도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최소 15초는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병사들도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뭘 본 거야? 저 사람 진짜 괴물 아니야? 박민준이 전차에서 내려왔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그의 체격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권투 선수 같은 단단한 근육이 군복 위로 드러났습니다. 어깨는 넓었고
팔뚝은 굵었죠. 그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K2는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이건 네트워크 전투 체계의 핵심이죠. 제대로 다루면 어떤 적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다음 차례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이동 사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시 전차에 올라탔고 엔진을 시동 걸었어요.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40km 정도의 속도였죠. 그 상태에서 포탑이 회전하더니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쾅! 이번에도 정확히 명중이었어요. 움직이면서 쏜 건데도 말이죠. 병사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쏠 수 있지? 전차가 멈췄고 박민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K2는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K2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틀 동안 제가 가르쳐드릴 모든 걸 흡수하십시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라고요. 나이가 어려 보이든 앳된 얼굴이든 상관없었어요. 실력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박민준의 시연이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진 후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박중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훈련장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궁금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까 시험 봤는데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박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훈련이죠. 그리고 책임감.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전 20년 넘게 군인 생활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마치 전쟁 그 자체인 것 같았거든요. 그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어요. 맹호부대 소속이었죠. 당시 22살이었대요. 베트남전이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국도 참전했었나요? 그렇습니다. 박민준이 확인했어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약 5만 명이 파병됐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그중 한 분이셨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정글에서 베트콩과 마주쳤을 때 말이에요. 아군은 12명, 적군은 30명 이상이었대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이겼어요. 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요. 미군 지휘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증조 할아버지가 뭐라고 답하셨는데요. 우리는 살아서 돌아가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박민준이 증조 할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게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박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오신 후 늘 말씀하셨대요. 한국 군인은 특별하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전쟁 중인 나라에서 왔기 때문이라고요. 북한 말씀이시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휴전 중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갑니다. 징병제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박민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8배서 28 사이에 모두 입대해요.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복무하죠. 꽤 긴 기간이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박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전역 후에도 예비군이 돼요. 예비군이요? 예비군은 매년 훈련을 받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첫 6년은 매년 3일씩. 그 다음 2년은 2일씩 총 8년간 예비군으로 복무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한국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군 복무 2년에 예비군 8년, 총 10년을 군대와 함께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박민준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20대에서 40대 남자 대부분이 전투 훈련을 받은 상태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한국 남자들은 사실상 모두 군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박민준이 담담히 답했어요. 한국에는 예비군이 300만 명 정도 있어요. 필요하면 72시간 내에 동원 가능하고요. 300만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폴란드 전체 군대보다 많잖아요.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예비군 훈련도 실전적이에요. 사격, 전술, 화생방까지 매년 반복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40대가 되어도
기본적인 전투 능력을 유지해요.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능숙한 거군요. 단순히 현역이라서가 아니라 평생 훈련받은 거네요. 맞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입대했고 전역 후에도 매년 예비군 훈련 받았어요. 이게 제 삶의 일부였던 거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모든 남자가 그래요. 의사도, 변호사도, 사업가도, 연예인도 예외 없이 군대 갔다 와요. 모두가 예비군이고요.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300만 명의 훈련된 예비군이라니. 이건 엄청난 전력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요. 박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예비군들은 민간에서 각자 전문 기술을 갖고 있어요. IT 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건설 노동자까지. 전쟁이 나면 이들이 각자 분야에서 군을 지원할 수 있죠. 종합 전투 시스템이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박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강한 거예요. 모든 남자가 잠재적 전투원이니까요. 저는 그제야 한국의 진짜 힘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국민 전체가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증조 할아버지 말씀이 맞으셨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군인은 정말 특별해요. 박민준이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군인이 된 건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잊지 말라고 하셨죠. 군인의 진짜 임무는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폴란드를 돕는 거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민준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전쟁의 고통은 한국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그는 단순한 교관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쟁의 역사를 짊어진 군인이었고 300만 예비군을 대표하는 한국의 힘이었어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막 숙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부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병사들이 뛰어다니고 장교들이 급하게 모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뭔가 또 사건이 터진 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작전실로 달려가니 야누시 소령이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벌써 도착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옆에 있던 참모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소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야누시가 전화를 끊더니 황급히 말했어요. 큰일 났어. 한국에 요청한 물자가 벌써 도착했대.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왜 큰일입니까? 물자가 온 건 좋은 일 아닙니까? 소령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어요. 문제는 예정보다 3주나 빠르다는 거야. 우리 준비가 안 됐단 말이지. 저장 공간도 확보 안 했고 인수 인력도 배치 안 했어. 그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물자 도착으로 기지가 혼란에 빠진 거였어요. 코발스키 대령이 작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뭐가 얼마나 왔다는 건가? 야누시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대답했어요. 천무 방공 시스템 30대, 추가 탄약 500톤, K2 정비용 모듈 15세트, 그리고 각종 예비 부품입니다. 대령이 눈을 크게 떴어요. 30대라고? 천무가? 맞습니다. 지금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작전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천무는 최신형 방공 시스템이었거든요. 우리가 긴급 요청한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도착했다는 게 말이 안 됐죠. 대령이 물었습니다. 3주 빠르다고 했나? 정확히는 21일 빠릅니다. 야누시가 확인했어요. 원래 납기일이 다음 달 15일이었는데 오늘이 24일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생산할 수 있죠? 대령도 같은 의문이었는지 중얼거렸어요. 나도 모르겠네. 독일한테 레오파르트 부품 주문했을 땐 6개월이 걸렸는데 그때 박민준이 작전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물자 도착 소식 들었습니다. 대령이 그를 돌아봤어요. 박중사.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3주나 빠른 게? 박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의 표준 납기입니다. 긴급 주문이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작전실 안에 모두가 그를 쳐다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야누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생산 라인이 얼마나 큰 겁니까? 박민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창원 공장은 연중 무휴 3교대로 돌아갑니다. 자동화율이 80% 이상이고요. 긴급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 스케줄을 즉시 조정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80% 자동화라니 유럽 어떤 공장도
그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대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품질은 괜찮겠습니까? 급하게 만들면 불량이 나오는 법인데. 박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불량률은 0.02% 미만입니다. 그 말에 작전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0.02%라니 이건 거의 일본 수준의 품질 관리였습니다. 야누 씨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저장 창고도 비워야 하고 인수팀도 구성해야 하는데.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본국에 연락해서 기술진 추가 파견을 요청하겠습니다. 설치와 교육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령이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 총참모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배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회의실에는 장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총참모장 자비엘스키 대장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 물자가 예상보다 3주 빨리 도착했다고 들었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군수참모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 생산 능력이 우리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장 상태도 신품 그대로였고요. 참모장 한 명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3주나 앞당겼으면 미리 만들어둔 재고를 보낸 게 아닙니까? 군수참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련 번호를 확인해보니 우리 주문 접수 이후에 제작된 것들입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이 퍼졌어요. 그럼 정말로 사흘 만에 만들어서 보냈다는 얘기였거든요. 자비엘스키 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생산하는 거지? 다른 장군이 말했어요. 이건 유럽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차원이에요. 독일한테 물자 주문하면 항상 납기 지연이었는데 한국은 오히려 앞당기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이나 프랑스 탈레스한테 주문할 때는 늘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다른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대위가 말했어요. 솔직히 무섭지 않아요? 저렇게 빠르게 물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다른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산 능력이 저 정도면 전시에도 보급이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 물자 도착 소식이 퍼지자 부대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병사들은 천무방공 시스템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방어 체계를 갖췄다는 안심감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병사 몇 명이 스마트폰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는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 병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러시아 국영방송 RT의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자막이 폴란드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어리석은 선택. 한국 무기는 사기다. 영상을 재생하자 러시아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한국 K2 전차는 과대 포장된 제품입니다. 실전 경험도 없고 검증도 안 됐죠. 폴란드는 돈만 낭비한 겁니다. 다른 전문가도 거들었습니다. K2의 연비는 최악입니다. 작전 반경이 좁아서 실전에선 쓸모없어요. 러시아 T-90과 비교하면 장난감 수준이죠. 화면이 바뀌며 또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은 폴란드에 대량 주문을 받고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생산하느라 품질이 엉망이에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거든요. 우리가 받은 물자는 완벽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대충 만든 겁니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을 거예요. 폴란드는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군 장성이 나와서 말했어요. 한국 무기를 믿는 폴란드는 어리석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 무기들은 고철 덩어리가 될 겁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병사를 돌아봤습니다. 이거 언제 올라온 거야? 어젯밤이요. 지금 SNS에서 엄청 퍼지고 있어요. 식당을 둘러보니 여러 병사가 스마트폰으로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들이 심각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진짜 괜찮은 거 맞죠? K2가 정말 러시아 전차를 막을 수 있을까요? 다른 병사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연비가 안 좋다는데 사실 아니에요. 제 옆에 앉은 병사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우리 너무 빨리 무장한 거 아닐까요? 급하게 만든 거면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러시아의 심리전이라는 걸 알면서도 화가 났어요. 더 화난 건 우리 병사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니 분위기가 더 심각했어요. 병사들이 모여서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대화 내용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K2 진짜 믿을 만한 거야? 러시아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적 없잖아. 우리가 실험 대상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저게 다 거짓말이야. 병사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증거라도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를 대라니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야누시 소령이 나타났어요. 전 병력 집합, 긴급 브리핑이 있다. 10분 후 우리는 강당에 모였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단상에 올라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러시아가 조직적인 허위 정보 공작을 펼치고 있다. 여러분도 영상을 봤을 것이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령이 계속 말했어요. 저들의 목적은 명확하다. 우리 사기를 떨어뜨리고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일부 내용은 사실 아닙니까? K2가 실전 경험이 없는 건 맞잖아요. 대령이 그 병사를 쳐다봤어요. 자네 말대로 실전 경험은 없다. 하지만 그게 성능과 무슨 상관인가? 훈련과 시험에서 이미 검증됐다. 또 다른 병사가 물었어요. 연비 문제는요? 급하게 만들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건요? 대령이 답하려는데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준이 들어왔어요. 그는 단상으로 걸어가 대령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박중사가 직접 설명하겠다. 박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러시아의 주장은 전부 거짓입니다.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K2의 실제 재원표가 나타났습니다. 연비 문제부터 말씀드리죠. K2는 리터당 0.6km를 갑니다. T90은 0.4km입니다. 오히려 K2가 더 효율적입니다. 병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민준이 계속했습니다. 품질 문제도 근거 없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는 ISO 인증과 나토 표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불량률은 0.02% 미만이고요. 화면이 바뀌며 생산 공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동화된 조립 라인과 정밀한 검사 과정이 보였어요. 실전 경험 문제도 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K2는 지난 10년간 극한 환경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영하 4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사막과 정글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그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사격 정확도, 기동성, 방어력 모두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사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남아있었어요.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T90은 실전에서 싸웠잖아요. 그게 더 믿을만하지 않아요? 박민준이 그 병사를 쳐다봤습니다. T90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격형 드론 한 대에 무력화됐습니다. 실전 경험이 많다고 좋은 무기는 아닙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박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건 K2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흔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병사들 얼굴에 남아있는 의구심이 보였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병사들이 삼삼오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들이었어요. 박민준의 설명이 논리적이었지만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것 같았죠. 저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야누시 소령이 저를 불렀어요. 카롤리나, 내일 특별 훈련이 있다. 무슨 훈련입니까? 실탄 사격이다. 박중사가 직접 시연을 보여주겠다고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탄 사격이라면 병사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날 새벽 6시 훈련장에 전 병력이 집합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K2 전차 한 대가 발사 지점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전차 옆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국 기술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K2의 실제 성능을 확인할 것이다. 박중사 시작하시죠.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전차에 올랐어요. 해치가 닫히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표물은 2km 거리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움직이는 표적이었습니다. 무전으로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첫 번째 사격 준비 완료. 발사합니다. 쾅! 포성이 훈련장을 울렸습니다. 2초 후 목표물이 명중되어 폭발했어요.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민준이 다시 말했어요. 두 번째 표적, 발사. 또다시 명중이었습니다. 이번엔 3초 만이었어요. 연속으로 4발을 더 쏘았는데 전부 정확히 맞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민준이 전차에서 내려와 우리 앞에 섰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게 K2의 기본 성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재원표에 적힌 수치는 실제보다 낮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낮다고요? 무슨 뜻이죠? 박민준이 태블릿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두 개의 표가 나타났어요. 왼쪽은 공개 재원, 오른쪽은 실제 성능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화면을 보더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이 확연히 달랐거든요. 최고 속도, 공개 재원은 시속 70km입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어요. 실제로는 85km까지 나옵니다.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15km나 차이가 나요? 박민준이 계속했습니다. 포의 관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재원은 700mm, 실제로는 900mm 이상입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900mm라면 어떤 전차 장갑도 뚫을 수 있는 수치였거든요. 야누시 소령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왜 다르게 적혀 있는 겁니까? 박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보고된 건 수출용 공개 수치입니다. 실제 성능은 한국에서도 기밀로 분류됩니다. 작전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한테 준 전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제 성능 그대로입니다. 박민준이 말했어요. 다만 재원표만 공개용으로 표기한 겁니다. 보안 때문이죠.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그럼 러시아가 뭘 알고 있겠어요? 정확히 모릅니다. 박민준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물었습니다. 다른 성능은요? 전부 공개 수치보다 높습니까? 박민준이 화면을 넘겼어요. 또 다른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장갑 방어력 공개는 1000mm 방어, 실제는 1200mm입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 반응 속도 공개는 5초, 실제는 3초입니다. 야간 투시 거리 공개는 2km, 실제는 3.5km입니다. 숫자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어요. 모든 항목에서 실제 성능이 월등히 높았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전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던 거예요. 한 병사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러시아 전차를 찢어버릴 수준이잖아요. 다른 병사도 거들었어요. T-90 상대가 안 되겠는데요? 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들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야누시 소령이 물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보안 규정상 함부로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숨겨왔던 거였어요. 적들이 과소평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죠. 코발스키 대령이 박민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중사.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불안했던 표정들이 싹 사라지고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병사가 소리쳤어요. 러시아 놈들 오면 박살 내줍시다. 다른 병사들도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저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K2는 진짜였고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박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심리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말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실탄 사격으로 병사들의 사기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식당에서도 훈련장에서도 K2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이틀도 가지 못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새벽, 저는 비상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히 옷을 입고 뛰쳐나갔어요. 복도에는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로 달려가니 이미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야누시 소령이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해킹당했다. 러시아가 우리 군 네트워크를 침투했어.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해킹이라니. 이건 물리적 공격보다 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얼마나 침투했습니까? 야누시가 모니터를 보며 답했어요. 최악이야. 군 이동 계획, 전차 배치 위치, 심지어 주요 암호까지 접근당했어. 작전실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동 계획이 노출됐다는 건
우리 작전이 적에게 다 보인다는 의미였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야누시가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최소 12시간 전부터인 것 같아. 추적 중이지만 경로가 계속 바뀌어서 막을 수가 없어. 참모 한 명이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국경 전차 배치도도 유출된 것 같습니다. 암호화 파일이 열렸어요. 코발스키 대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망했다. 이러면 모든 전개 계획이 무용지물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차 위치가 노출되면 러시아는 선제 타격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통신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나토 사이버 사령부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파견까지 최소 6시간 걸린답니다. 6시간이면 너무 늦어. 대령이 소리쳤어요. 그 시간이면 러시아가 우리 정보를 다 빼갈 거야. 야누시가 필사적으로 방화벽을 재설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커들이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막아도 새로운 경로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IT 부대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상대방이 국가급 해커 조직입니다. 작전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소리치고 병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도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작전이 노출되면 소용없었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준.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리고 그가 받았습니다. 박중사님, 큰일 났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러시아가 우리 네트워크를 해킹했어요. 군 이동 계획, 전차 위치, 암호까지 다 뚫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박민준이 말했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본부 작전실이요. 10분 안에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코발스키 대령에게 달려갔습니다. 대령님, 박중사가 옵니다.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이건 사이버전이야. 전차 교관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시도라도 해봐야죠.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도 없잖아요. 대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뭐라도 해보자. 정확히 8분 후 박민준이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상황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그가 야누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경로로 침투했습니까? 야누시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로그를 보세요. 3개 경로에서 동시에 들어왔어요. 막아도 계속 우회합니다. 박민준이 화면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30초 정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PT 공격이네요. 러시아 APT-28 그룹 패턴입니다. IT 부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한국도 북한 해킹을 자주 막습니다. 박민준이 담담히 말했어요. 패턴이 비슷해요. 그는 노트북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다가왔어요. 박중사, 정말 막을 수 있습니까? 박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역추적해서 차단하겠습니다. 역추적이요? 야누시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계속 경로를 바꾸는데. 박민준이 화면에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경로를 바꿔도 패킷 특성은 남습니다. 그걸 추적하는 겁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창이 떴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박민준은 그걸 보면서 계속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스크바 외곽 서버를 거쳐서 들어오고 있어요. 야누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죠? 박민준이 대답 대신 계속 작업했습니다. 이제 역침투합니다. 역침투요? IT 부대장이 놀라 외쳤어요. 그건 위험해요. 박민준이 짧게 답했습니다. 막기만 하면 또 들어옵니다. 서버 자체를 마비시켜야 해요. 그의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경고창이 여러 개 떴지만 그는 무시하고 계속 진행했어요. 2분 후 그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러시아 해킹 서버 3개를 마비시켰어요.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쳐다봤어요. 침투 경로가 하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야누시가 확인하더니 소리쳤어요. 됐다. 해킹이 멈췄어.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민준이 해킹을 막은 직후 코발스키 대령은 즉시 나토 사령부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에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한국 교관의 도움으로 막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1시간 후 나토에서 긴급 화상회의 소집 통보가 왔어요. 폴란드 국방장관과 총참모자 그리고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도 상황 보고 담당으로 배석하게 됐어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표 워커 장군, 영국 대표 베이커 준장, 독일 대표 슈미트 장군, 프랑스 대표 듀퐁 장군이 차례로 화면에 떴어요. 미국 워커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의 상황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줄은 몰랐군요. 영국 베이커 준장도 거들었어요. 사이버 공격은 명백한 적대 행위입니다. 나토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미국과 영국은 우리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독일 슈미트 장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과잉 반응하는 건 아닙니까? 단순한 해킹 시도일 수도 있어요. 코발스키 대령이 항변했어요.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우리 군사 기밀이 전부 노출될 뻔했어요. 슈미트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없었잖습니까? 우리가 개입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듀퐁 장군도 동조했어요. 독일 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건 위험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명백히 공격했는데 오히려 우리더러 조용히 있으라는 거였어요. 미국 워커 장군이 반박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라고요? 러시아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우리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은 더 심각한 공격이 올 겁니다. 영국 베이커 준장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슈미트 장군이 말했어요. 확전 우려가 너무 큽니다. 러시아를 자극하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어요. 우리 국민을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듀퐁 장군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 것도 문제입니다. 나토 표준 장비를 쓰지 않아서 혼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코발스키 대령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한국 무기가 문제라고요?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슈미트 장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상황만 악화됩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미국과 영국은 적극 지원을 주장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결국 나토는 분열된 채로 회의를 끝냈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코발스키 대령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공격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야누시 소령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우리가 고립된 거죠.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저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나토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 분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작전실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나토 회의 결과 들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우리끼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폴란드군 네트워크 제가 완전히 보호하겠습니다. 대령이 놀라며 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요? 박민준이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북한 해킹을 막기 위해 만든 건데 여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야누시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죠? 요청이 없어서입니다. 박민준이 담담히 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가 나타났어요. 이건 AI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비정상 접근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IT 부대장이 화면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이 수준이면 국가급 방어 체계잖아요. 박민준이 계속 작업했습니다. 설치까지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수동 감시를 유지해주세요. 그는 밤새 작업했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대단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코드를 입력하고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새벽 4시쯤 박민준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다시 침투하려 해도 즉시 차단됩니다. 야누시가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방화벽이 3중으로 구축됐네요. 그리고 자동 역추적 기능까지 있어요.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침투 시도가 있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격자 위치를 파악하고 차단합니다. 인간 개입이 필요 없어요. 코발스키 대령이 박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중사, 당신이 폴란드를 구했어요. 나토가 우리를 버렸지만 당신은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박민준이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아침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군들이 모여서 향후 대책을 논의했어요. 자비엘스키 총참모장이 말했습니다. 나토는 분열되어 있고 우리는 사실상 고립됐다. 하지만 한국 교관 덕분에 네트워크는 안전하다. 다른 장군이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의 진짜 동맹입니다. 나토보다 더 믿을만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방어 시스템이 가동된 지 이틀 후 정보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전차 부대가 국경 인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전 병력을 작전실로 소집했어요. 지도 위에는 러시아군 배치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마커들이 국경선을 따라 줄지어 있었어요. T-72 23대, T-90 12대 확인됐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했어요. 현재 국경에서 5km 지점에 집결 중입니다. 야누시 소령이 지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숫자로는 우리가 밀립니다. 우리는 K2 20대밖에 없어요. 대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다. 즉시 국경으로 전개한다. 저는 제 전차 승무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종수 마렉, 포수 얀, 장전수 피오트르가 긴장한 얼굴로 모여들었어요. 드디어 실전이군요. 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훈련한 대로만 하면 돼. 우리에겐 K2가 있잖아. 하지만 솔직히 저도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했어도 실전은 처음이었거든요. 출발 준비를 하는데 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카롤리나 소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그를 따라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박민준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차 배치를 봤습니다. T-72가 주력이네요. 그게 왜 중요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T-72는 구형입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어요. 특히 포탑 상부 장갑이 약해요. 위에서 치면 100% 관통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민준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이 고지대를 선점하세요. 여기서 내려다보면 상부 공격 각도가 확보됩니다. 저는 그 위치를 자세히 봤습니다. 국경에서 3km 지점의 작은 언덕이었어요. 확실히 전술적 이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T-90은요? 제가 물었어요. 걔들도 똑같습니다. 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측면이나 상부를 노리면 K2포로 충분히 관통됩니다. 정면 대결만 피하세요. 저는 그의 조언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박민준이 덧붙였어요. 첫 발이 중요합니다. 선제 타격으로 적 지휘 전차를 먼저 무력화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흐트러집니다. 어떻게 지휘 전차를 구분하죠? 안테나 개수를 보세요. 박민준이 설명했어요. 지휘 전차는 통신 안테나가 2개 이상입니다. 저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중사님,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조심하세요.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K2 전차 20대가 일렬로 이동했어요. 밤하늘 아래서 무한궤도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무전으로 코발스키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 차량, 목표 지점까지 2시간 예상, 경계 태세 유지하라. 저는 박민준이 가르쳐준 고지대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대령님,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무전으로 말했어요. 말해보게. 소위 국경 3km 지점 고지대를 선점하면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대령이 답했어요. 누구 조언인가? 한국 교관입니다. 박중사님이 T-72 상부 장갑 약점을 공략하라고 했습니다. 좋아. 그대로 하지. 대령이 결정했어요. 선두부대는 고지대로 이동하라. 우리는 경로를 수정해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박민준 말이 맞았어요. 이곳에서는 국경 너머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의 위치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포수 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위치네요. 여기서 쏘면 놈들 포탑 위를 정확히 노릴 수 있어요. 저는 망원경으로 적 전차들을 관찰했습니다. 박민준이 말한 대로 안테나를 세어봤어요. 한 대가 안테나 3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지휘 전차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전 차량 배치 완료. 무전으로 보고들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완벽한 공격 위치를 잡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우리가 고지대를 선점한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평지에서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무전했어요. 전 차량 대기. 적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마렉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위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숫자로는 놈들이 많은데. 저는 K2의 조종석을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박중사님 말을 믿어. 위치 선점이 반이래. 우리가 먼저 치면 이긴다고. 피오트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무서워요. 나도 마찬가지야.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싸우면 폴란드가 없어져. 그러니까 무서워도 해야 해. 얀이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지휘 전차 포착했습니다. 사거리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직은 기다려. 대령님 명령 있을 때까지. 무전기에서 대령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군 움직임 포착. 천천히 전진 중이다. 저는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T-72들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오고 있었어요. 우리 위치를 아직 파악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전 차량 준비. 대령이 명령했어요. 제일 먼저 지휘 전차를 무력화한다. 카롤리나 소위. 내가 먼저 쏴라. 저는 긴장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얀. 지휘 전차 조준해. 얀이 정밀하게 조준을 마쳤어요. 조준 완료. 발사 준비됐습니다. 저는 박민준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첫 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발사 명령이 떨어지려는 순간 러시아 전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움직임을 멈춘 거예요. 저는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포탑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대령님. 적이 멈췄습니다. 제가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나도 보고 있다. 코발스키 대령이 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군.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이 완전히 정지해 있었어요. 엔진은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요. 왜 안 움직이지? 얀이 중얼거렸습니다. 고장난 건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렇게 많은 전차가 동시에 고장날 리 없어. 그때 야누시 소령의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전 차량 대기, 상황 파악 중이다. 러시아군도 우리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일부 전차의 포탑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조준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긴장된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를 조준한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마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위님, 우리 언제 쏘는 거예요? 명령 있을 때까지 기다려. 제가 답했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왜 대령님이 발사 명령을 안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4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어요. 포탑만 이리저리 움직일 뿐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았어요. 피오트르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러다 제가 먼저 죽겠어요. 침착해. 제가 달랬지만 저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분째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투가 임박했으면 벌써 한쪽이 먼저 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본부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전 차량 현 위치 유지, 적의 이상 징후 확인 중. 저는 망원경으로 다시 러시아군을 관찰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차 승무원 몇 명이 해치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뭔가를 점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기술적 문제였어요. 대령님, 적 승무원들이 전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뭔가 고장 난 것 같습니다. 확인했다. 대령이 답했습니다. 계속 관찰하라. 6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포탑 회전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처럼 보였어요. 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쏘면 전멸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를 제지했습니다. 명령 없이는 안 돼. 그때 야누시 소령의 긴급 무전이 들어왔어요. 전 차량 주목. 본부에서 상황 분석 결과 나왔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러시아군 전차 네트워크가 마비됐다. 박중사가 어젯밤 심어놓은 역해킹 코드 때문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준이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소령이 계속 설명했어요. 러시아군이 우리 네트워크를 해킹하려다가 역으로 당한 거다. 그들의 전차 통신망이 교란당해서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야. 작전실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민준이 러시아 전차까지 마비시킬 수 있었다니요. 그럼 지금 저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까? 다른 전차장이 무전으로 물었어요. 그렇다. 소령이 확인했습니다. 통신도 안 되고 화력 통제 시스템도 작동 불능이야. 수동으로는 조작할 수 있겠지만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거야. 저는 러시아 전차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그들이 왜 꼼짝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됐어요. 현대 전차는 모든 게 전자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마비되면 거대한 철 덩어리일 뿐이었죠. 대령님, 지금 공격하면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 지휘관이 건의했어요. 하지만 코발스키 대령은 신중했습니다. 아니다. 먼저 쏘면 우리가 침략자가 된다. 저들이 후퇴할 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대령의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공격하면 국제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었거든요. 러시아 전차들 사이에서 혼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이 계속 해치 밖으로 나와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무전을 시도하는 것 같았지만 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마렉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중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차 싸움도 아니고 해킹으로 이기다니. 피오트르도 거들었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박민주는 단순한 전차 교관이 아니었어요. 사이버전 전문가이기도 했던 거죠. 그가 어젯밤 네트워크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공격 코드도 심어뒀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7분째. 러시아군 지휘부에서 결정을 내린 모양이었어요. 전차들이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었지만 차체는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적 후퇴 시작.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전 차량 추격하지 말고 현 위치 유지하라. 대령이 명령했어요. 저는 망원경으로 러시아 전차들이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긴장된 대치를 벌이던 적들이 이제는 무기력하게 도망가고 있었어요.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적을 물리친 겁니다. 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총 한 방 안 쏘고 이긴 거예요? 그게 최선이야. 제가 답했습니다. 피 안 흘리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승리지. 8분 후 러시아 전차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우리는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병사들은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한 발도 쏘지 않고 적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지에 도착하니 본부가 난리였어요. 정보과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누시 소령을 찾아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야누시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테러범 노트북 암호를 아직도 못 풀고 있어. 이틀 전에 압수한 거였어요. 체포된 러시아 테러범의 노트북이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어서 정보국에서 계속 해독을 시도 중이었죠. 얼마나 걸린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벌써 5시간째야. 야누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최고 전문가가 달라붙었는데도 안 풀려. 군사급 암호화라서 그런가 봐. 저는 정보과 사무실로 갔습니다. 2명의 IT 전문가가 컴퓨터 앞에서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최소 이틀은 걸릴 것 같아. 시간이 없어요. 다른 전문가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때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국 기술진 2명이 함께 있었어요. 한 명은 김민준, 다른 한 명은 이재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암호 해독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어요. 저희가 시도해봐도 될까요? IT 전문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못 풀었는데 가능하겠어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누시 소령이 허락했어요. 좋아, 해보시오. 어차피 우리도 막혔으니까. 3명의 한국 기술진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박민준이 화면을 보더니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러시아 군용 암호화 시스템이네요. AES256비트에 추가 레이어가 있어요. 이재훈이 노트북을 꺼내 케이블로 연결했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작업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폴란드 IT 전문가들이 어깨 너머로 지켜봤어요. 저도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화면에 생소한 프로그램이 실행됐어요. 한글로 된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저게 뭐죠? 한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북한 암호 해독 툴입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어요. 한국 국정원에서 개발한 건데 러시아 암호도 호환돼요. 같은 소비에트 체계를 쓰니까요. 김민준이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암호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숫자와 코드가 화면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뚫렸어요. 폴란드 전문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빨리요? 우리는 5시간 동안 첫 번째도 못 뚫었는데. 박민준이 계속 작업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 공략 중입니다. 5분 후 또다시
다시 돌파했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김민준이 마지막 레이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훈이 옆에서 보조했어요.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20분 후 박민준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완료. 암호 해독됐습니다. 야누시 소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20분 만에요? 우리가 5시간 동안 못 푼걸요? 도구가 다르니까요. 박민준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가 노트북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 할 줄 아는 사람 필요합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야누시 소령이 통역관을 불렀어요. 2분 후 통역관이 도착해서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령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통역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작전명 겨울폭풍 1단계 폴란드 철도 파괴로 K2 보급 차단 2단계 전차 이동 경로 파악 및 매복 3단계 국경 도발로 폴란드군 전개 유도 4단계 전면전 개시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저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계속하시오. 야누시가 재촉했습니다. 통역관이 다음 문서를 읽었어요. K2 전차 보급로 차단 계획, 철도 폭파로 부품 수송 지연 예상, 한국 물자 도착까지 최소 4주 소요. 그 기간 동안 폴란드군 전력 약화. 야누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물자가 3주나 일찍 와서 계획이 틀어진 거군. 다음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통역관이 읽어주었습니다. 폴란드군 야간 이동 경로 예측. 주간 이동 시 A루트 매복하지만 박중사 조언으로 야간 이동해서 빗나간 거였어요. 러시아는 우리가 낮에 움직일 거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마지막 문서가 가장 섬뜩했어요. 사이버 공격 계획. 폴란드군 네트워크 장악 후 전차 배치 정보 취득. 이를 바탕으로 선제 타격 실시. 전면전으로 확대. 코발스키 대령이 작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도 보고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정리하면 이거군. 러시아는 처음부터 전쟁을 계획했다. 철도 폭파, 보급 차단, 사이버 공격까지 전부 사전에 짜인 각본이었어. 야누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도움으로 모든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물자는 빨리 도착했고 야간 이동으로 매복을 피했고 사이버 공격도 막았어요. 대령이 박민준을 돌아봤어요. 박중사, 당신이 우리를 구한 겁니다.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러시아 계획대로 당했을 거예요. 박민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팀워크였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러시아의 치밀한 계획이 한국 기술 앞에서 무너진 거였어요. 20분 만에 5시간짜리 암호를 풀어낸 것도, 네트워크 공격을 막은 것도, 전차를 무력화시킨 것도 모두 한국 기술진 덕분이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했어요. 암호 해독으로 러시아의 전면전 계획이 드러난 후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즉시 증거 자료를 유엔과 나토에 제출했어요.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전쟁을 준비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이틀 후 러시아 외무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 국경 지역 병력을 후퇴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건 언급하지 않았죠. 본부 작전실에서 우리는 위성 영상으로 러시아군 철수를 확인했습니다. T-72와 T-90 전차들이 줄지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야누시 소령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군요. 정말 끝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완전히는 아니겠지. 소령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안전해요. 러시아도 이번 실패로 타격이 컸을 겁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토가 뒤늦게 폴란드 지원 병력을 파견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 에이브람스 전차 15대, 영국에서 챌린저 전차 10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오겠다고. 위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실할 때 나토는 회의만 하고 있었거든요. 독일과 프랑스는 확전을 우려한다며 방관했었죠. 이틀 후 폴란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긴급 연설이었어요. 기지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화면을 봤습니다. 대통령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방금 심각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발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를 막아냈습니다. 병사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물자를 신속히 지원했고 기술 전문가를 보내 우리를 도왔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박민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병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특히 박민준 중사를 비롯한 한국 기술진은 사이버 공격을 막고 적의 계획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폴란드는 이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식당 안에 모든 병사가 일어서서 박수쳤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진정한 동맹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한 친구이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갈 파트너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기지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어요. 누군가 한국 국기를 들고 나왔고 다른 병사들도 함께 흔들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훈련장 쪽으로 걸어가니 박민준이 홀로 K2 전차 옆에 서 있었어요. 석양빛이 그의 뒤에서 비치고 있었습니다. 박중사님, 제가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카롤리나 소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야말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 있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박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과찬입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폴란드의 영웅이죠. 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영웅이라니요. 저는 군인일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다음 주입니다. 박민준이 답했어요. 임무가 끝났으니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주라니 너무 빨랐어요. 그렇게 빨리 떠나시는군요. 그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쉽네요.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게 좋았어요. 박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K2를 지키려고 회의에서 맞섰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용기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냥 말을 더듬거리는데 박민준이 웃었습니다. 폴란드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 그가 저를 의미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만났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요. 제가 답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이제 진짜 동맹이니까요. 그렇죠.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박민준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봐야겠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아쉬움을 감추며 답했어요. 박민준이 떠나려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카롤리나 소위. 당신은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는 경례를 했고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가 얻은 건 단순히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동맹, 새로운 신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폴란드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언젠가 박민준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박민준이 떠난 후 기지는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저는 계속 그를 생각했어요. 그가 보여준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코발스키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카롤리나, 좋은 소식이 있네. 무슨 소식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대령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폴란드 장교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어. 3개월간 한국에서 훈련받는 거지. 자네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저는 순간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정말입니까? 그렇네. 대령이 미소 지었어요. K2 전차 고급 과정과 사이버전 기초훈련을 받게 될 거야. 자네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꼭 가고 싶어요. 얼마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새로웠어요. 공항 자체가 거대한 하이테크 시설 같았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 로봇 안내원, 디지털 사이니지가 곳곳에 있었어요. 폴란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한국군 연락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롤리나 소위님이시죠? 저는 이준혁 대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했어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도로에는 최신형 차들이 가득했어요. 밤인데도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대위가 설명했어요. 내일부터 훈련 시작입니다. 첫 주는 계룡대에서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은 전차 훈련장으로 이동해요. 계룡대요? 한국군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대위가 답했어요. 거기서 한국 군사체계 전반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룸에 들어서니 다른 나라 장교들도 있었어요. 호주에서 온 제임스 중위, 노르웨이에서 온 에릭 소령, 이집트에서 온 파리드 대위까지 총 8명이었습니다. 한국군 교관 김태훈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3개월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게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배워 가실 거예요. 첫 주는 정말 강도 높았습니다. 아침 5시 기상, 이 시간 체력 단련, 그 다음 전술 이론 수업이 이어졌어요. 특히 놀라운 건 한국군의 디지털화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훈련이 시뮬레이션과 실전을 병행했어요.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전투 상황을 체험하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쉬는 시간에 말했어요. 미쳤어요. 이 정도 시스템은 미군에서도 못 봤어요. 에릭도 동의했습니다. 노르웨이도 첨단 국가라고 자부했는데 여긴 차원이 다르네요. 둘째 주에 드디어 K2 전차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충남 논산의 전차 훈련장으로 이동했어요. 광활한 부지에 최신형 전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교관으로 나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준이었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롤리나 소위.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박중사님, 저는 달려가 악수를 청했어요. 여기서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어요. 이번 교육 책임 교관이 접니다. 열심히 배워가세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전차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박민준은 폴란드에서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가르쳐줬어요. K2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설명했습니다. 능동방어 시스템, 자동장 전장치, 네트워크 전투체계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차 한 대가 수집한 정보가 즉시 다른 전차들과 공유되는 구조였어요.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한국군의 핵심입니다. 정보 공유와 신속한 의사결정. 한 대가 적을 발견하면 모든 전차가 알아요. 그리고 실전 시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우리 8명이 K2 전차 4대를 나눠 타고 가상 전투를 벌이는 거였어요. 적군은 러시아 전차 부대로 설정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저는 폴란드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박민준이 가르쳐준 대로 고지대를 선점하고 상부 공격 각도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전차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적 전차 12대를 전멸시키고 아군 피해는 제로였어요. 김태훈 중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카롤리나 소위. 완벽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실전 경험이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실제 DMZ 근처를 가보게 되었어요. 북한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긴장감이 완전히 달랐어요. 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너머에 북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긴장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훈련이 실전처럼 진행되는 거죠. 저는 그제야 한국의 현실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전쟁 중이었어요. 휴전일 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죠. 그날 밤 박민준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기대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 같아요. 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학생이니 잘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폴란드로 돌아가서도 잘하실 겁니다. 폴란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함께 웃어주었죠.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너무